아들, 정말 신장 이식해 줄 거야? 시어머니의 물음에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엄마, 내가 미쳤어? 장인어른 회사 매각되면 바로 이혼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병실에서는 효자사위인 척, 제 앞에서는 다정한 남편인 척, 아버지 앞에서는 목숨까지 내놓을 사람인 척하던 그 남자. 그의 진짜 얼굴은 서재 문틈 사이에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돌아서서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네가 끝날 차례라고.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평생 맨손으로 일군 회사를 지키느라 변변한 휴가 한 번 가지 못하셨던 그 양반이 이제는 팔뚝에 굵은 바늘을 꽂은 채 윙윙거리는 투석 기계에 목숨을 의지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차가운 유리에 손바닥을 붙인 채 앙상하게 마른 아버지의 손등을 바라보며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꾹 눌러 닦았습니다. 32해를 살면서 저렇게 작아진 아버지의 모습은 처음 보았기에 가슴 한복판이 송곳으로 후벼 파이는 듯 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 의자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병원비 영수증을 부채질하듯 흔들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이고, 저 양반도 참 징하다, 징해. 저렇게까지 기계에 매달려서 목숨을 붙들고 있으면 남은 사람들은 어쩌라는 거니? 최말수는 영수증을 제 눈앞에 흔들어 보이며 다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한껏 높였습니다. 지수, 너도 이거 똑바로 봐라. 돈이 그냥 줄줄 샌다. 줄줄 새. 병원비가 무슨 수도꼭지도 아니고 틀어놓으면 끝도 없이 나오네. 이게 효도냐? 산 사람 잡는 거지. 저는 입술 안쪽을 지그시 깨물며 끓어오르는 것을 목구멍 아래로 삼켜 넣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아버지 병실 앞입니다. 아버지가 들으실 수 있어요. 말씀은 조금만 낮춰주세요. 들으면 뭐가 어때서? 본인이 제일 잘 알겠지. 자식 등골이 얼마나 휘는지 알아야지. 언제까지 눈 감고 모른 척만 할 거니. 최말순이 코웃음을 치며 다리를 꼬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남편 박민호가 흰 가운을 입은 의사와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박민호는 제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더니 의사 앞에서 보란 듯이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선생님, 제 검사 결과만 맞으면 바로 진행해 주십시오. 저는 이미 마음 정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아니라 제 친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몸 하나 아끼자고 저분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뜨자 박민호는 제 손을 꼭 쥐고 눈가를 붉혔습니다. 지수야, 이제 그만 울어. 내가 있잖아. 장인어른은 내가 반드시 살려드릴 거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버티게 해드릴게. 저는 그 따뜻한 손길에 콧날이 시큰해져 남편의 가슴팍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여보, 고마워. 내가 지금은 이 말밖에 못해. 정말 고마워. 아버지도 나도 당신 마음 절대 잊지 않을게. 그 모습을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던 아버지가 굵은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며 마른 입술을 겨우 떼셨습니다. 이윽고 잠시 면회가 허락되어 제가 침상 곁으로 다가가자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수야, 민호 저 사람 참 귀한 사람이다. 세상에 자기 몸 떼어준다는 사위가 어디 흔하겠냐. 내가 저런 사위를 두고도 못 믿으면 사람이 아니지.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수술받고 일어나셔야죠. 회사도 저도 아버지 없으면 안 돼요. 아버지는 천장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무거운 한숨과 함께 입을 여셨습니다. 지수야. 마침 다음 달에 외국에서 큰 계약이 잡혀 있는데 내가 이 꼴이니 회사를 잠깐 맡길 사람이 있어야겠다. 제가 있잖아요, 아버지. 저 등기이사로 7년 일했습니다. 회사 일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너야 당연히 회사 안방을 지켜야지. 바깥일 뛰어다닐 사람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거다.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머리맡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제게 보이셨습니다. 민호한테 대표 직무대행 자리만 잠깐 맡길까 한다. 말 그대로 심부름꾼이다. 바이어 만나고 서류 전달하고 겉으로 움직이는 일만 맡기는 거야. 회사 주식, 땅, 특허, 매각 결정은 절대 넘기면 안 된다. 그건 나랑 너, 우리 둘 손에 있어야 한다. 저는 그 말씀에 가슴이 든든해져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네, 아버지. 그건 제가 지키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회사의 중요한 결정은 절대 남 손에 넘기지 않겠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수술을 조건으로 박민호에게 종이 한 장, 직무대행 위임장에만 서명을 받으셨습니다. 핵심인 주식과 회사를 팔고 사는 결정권은 끝까지 아버지와 제 손에 남겨두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훗날 이 집안의 모든 운명을 가르는 칼날이 될 줄은 그때만 해도 까맣게 몰랐습니다. 박민호가 직무대행 명패를 받아든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가 소파에 비스듬히 누운 채 신용카드 한 장을 제 발치로 툭 던졌습니다. 지수야, 며칠 병원 들락거렸더니 이 시어미가 아주 녹초가 됐다. 1등급 한우랑 자연산 전복 좀 사와라. 아무거나 사오지 말고 제일 좋은 걸로 사와. 내 아들이 내 친정 살리겠다고 몸까지 내놓는데 그 정도는 해야 사람 돌이 아니니? 어머니, 지금 밤 9시가 넘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바로 사오겠습니다. 내일? 너는 시험이 기운 떨어지는 것도 예약 받아서 챙기니? 내가 지금 먹고 싶다잖아. 내 아버지 병원비에는 돈이 줄줄 나가도 시험이 전복 한 마리는 아깝다 이거냐? 최말순이 손사래를 치며 눈을 부라리자 저는 더 말을 보태지 않고 카드를 주워들었습니다. 마트를 두 군데나 돌아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오니 시계는 어느덧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거실에 들어선 저는 안쪽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가느다란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신장을 떼어줄 사람이 술이라도 마시면 큰일이라는 생각에 저는 장바구니를 살며시 내려놓고 서재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문틈으로 독한 위스키 냄새가 새어나왔고 곧이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노크를 하려고 손을 들었다가 흘러나오는 말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집안 바보인 줄 알아? 껍데기 회사는 적당히 넘기는 척하고 알짜배기 특허랑 공장 땅만 빼내면 끝이야. 그거만 제대로 넘기면 150억은 우습게 들어와. 저는 들고 있던 손을 입으로 가져가 터져 나오려는 숨을 틀어막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최말순의 들뜬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머리 하나는 참 좋다. 그 돈만 들어오면 저 지긋지긋한 처가 수발도 끝나는 거지. 늙은이 병원 냄새 맡는 것도 이제 아주 신물이 난다. 돈 챙기면 그 집 여자랑은 바로 정리해라. 젊고 말 잘 듣는 색시 데리고 새살림 차려야지. 당연하지. 돈 들어오는 날 바로 이혼 도장 찍을 거야. 내가 뭐가 아쉬워서 지수랑 계속 살아. 장인어른 회사 때문에 참고 있었던 거지. 저 다 죽어가는 영감탱이한테 내 멀쩡한 신장을 왜 떼어줘? 엄마, 내가 미쳤어? 그럼. 내 몸이 얼마나 귀한데. 신장은 무슨 신장이야.
검사 몇 번 받는 척하고 수술 날짜 질질 끌면 그만이지. 그 늙은이가 버티면 버티는 거고 못 버티면 그건 제 팔자지. 박민호의 비웃음 섞인 웃음소리가 서재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리 그 애도 곧 배가 불러올 텐데 애 아빠가 빈손으로 가면 체면이 안 서잖아. 150억이면 우리 셋이 외국 나가서 평생 큰 소리 치며 살 수 있어. 지수는 그때 가서 울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두 다리가 후들거려 벽을 짚지 않으면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장인어른을 살리겠다던 그 입에서 이런 더러운 말이 쏟아져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그 멱살을 쥐고 흔들고 싶었지만 저는 떨리는 주먹을 꽉 말아쥐며 가까스로 참아냈습니다. 이미 법인 인감과 직무대행 위임장이 저 사람 손에 넘어간 마당에 여기서 섣불리 들이받았다가는 증거를 죄다 없애고 매각만 앞당길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7년간 회사 기획실에서 단련된 머리를 차갑게 굴리며 지금 해야 할 일이 분노가 아니라 증거라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서재 안에서 다시 잔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며칠만 입 꼭 다물고 있어. 장인어른 앞에서는 효자 사위처럼 굴고 지수 앞에서는 불쌍한 남편처럼 굴면 돼. 외국 바이어들이랑 계약만 끝나면 그날로 싹 정리된다. 걱정 마라. 이 애미가 그런 것도 못하겠니? 병원 가서는 눈물 한 방울 흘려주고 며느리 앞에서는 힘든 척 좀 하면 되지. 그나저나 유리 그 애한테 사준 가방 말이다. 마음에 별로 안 든다더라. 돈 들어오면 더 좋은 걸로 바꿔줘라. 새 며느리감한테 그 정도는 해줘야지. 저는 손에 든 비닐봉지가 바스락 소리라도 낼까봐 입술이 하얗게 질리도록 깨물며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섰습니다. 차갑게 식은 거실 마룻바닥에 천천히 주저앉은 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소리 없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손등을 적셨지만 저는 흐느낌 한번 내지 않았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팔아넘기려는 것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평생을 바친 아버지의 피와 땀, 그리고 다 꺼져가는 아버지의 목숨값이었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거칠게 훔쳐낸 뒤 어둠 속에서 두 눈을 번쩍 떴습니다. 이 집안에서 가장 헌신적인 며느리이자 가장 어리석은 아내인 척 저는 끝까지 웃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들이 방심하는 그 순간까지 저는 단 한 조각의 증거도 놓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거실 너머 서재의 불빛이 꺼지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저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무너지려는 마음을 하나하나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이윽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장바구니를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밤을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옆자리에 누운 박민호는 코를 골며 태평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천장을 노려보며 서재에서 들었던 말들을 한마디 한마디 곱씹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저는 부어오른 눈을 차가운 물수건으로 꾹꾹 눌러 가라앉히고 아무 일도 없었던 며느리의 얼굴을 만들어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식탁에는 어느새 시어머니가 어제 제가 사온 한우를 노릇하게 구워 혼자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최말수는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고기를 우물거리며 제 앞으로 식은 콩나물국 한 그릇을 쓱 밀어 놓았습니다. 너는 이거나 먹어라. 어제 먹다 남은 거다. 며느리가 비싼 고기 먹으면 벌은 나빠져. 저는 식은 국그릇을 내려다보며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꿀꺽 삼키고
다소곳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부스스 걸어 나온 시동생이 식탁에 끼어 앉으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박민수는 형의 회사 이야기를 꺼내며 마치 제 일인 양 거들었습니다. 형수님, 솔직히 그 늙은 회사 끌고 가봐야 뭐합니까? 형이 직무대행 맡았을 때 얼른 좋은 값에 팔아치우는 게 상책이지. 저는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회사인데요. 아이, 형수님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요. 다 늙어빠진 공장 끼고 있어봐야 골병만 들지. 박민수가 손을 휘휘 저으며 능청을 떨자 최말순이 맞장구를 치며 한술 더 떴습니다. 맞다, 맞아. 이 집도 곧 주인이 바뀔 텐데 안방 도배부터 싹 새로 해야겠어. 며느리 들어올 방은 좀 번듯해야지. 저는 그 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손끝에 힘을 주어 붙들었습니다. 며느리 들어올 방이라는 그 한마디가 어젯밤 서재에서 들은 어린 여자의 그림자를 또렷이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는 뺨이 파르스름하게 질리는 것을 들킬세라 고개를 푹 숙인 채 식은 국물을 떠넣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때 출근 준비를 마친 박민호가 넥타이를 매며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병원에서 수술 전 정밀 검사 받고 회사 들어갈게. 박민호는 제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는 능청스럽게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수야, 장인어른 검사 결과 잘 나오게 기도 많이 해줘. 다녀올게. 저는 그 입맞춤에 소름이 돋는 것을 억누르며 입꼬리를 끌어올려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여보, 검사 잘 받고 와. 몸 조심하고. 박민호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천천히 풀어 의자 등받이에 걸쳤습니다. 방금까지 식은 국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며느리는 사라지고 7년간 회사 기획실을 휘어잡던 등기이사의 서늘한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곧장 옷을 갈아입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직무대행실 옆 제 사무실에 들어선 저는 박민호가 쓴 법인 카드 석 달치 내역과 차량 하이패스 결제 기록을 빠짐없이 출력했습니다. 종이를 한 장 한 장 책상에 펼쳐놓고 대조하는 동안 제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병원에 간다던 박민호의 동선은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강남의 5성급 호텔, 외국계 투자 자문회사, 그리고 산부인과 특실이 결제 내역에 차곡차곡 찍혀 있었습니다. 산부인과라는 글자를 본 순간 어젯밤 서재에서 들린 배가 불러온다는 말이 제 귓가에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며 떨리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카드 내역에 찍힌 강남 최고급 백화점 명품관으로 향했습니다. 매장 앞 대리석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최말순이 배가 봉긋하게 부른 젊은 여자에게 악어 가죽 가방을 직접 어깨에 걸어주는 모습이 또렷이 잡혔습니다. 가격표가 1,000만 원을 훌쩍 넘는 그 가방을 시어머니는 제 친정 돈으로 사주고 있었습니다. 최말순이 여자의 부른 배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흐뭇하게 웃는 소리까지 작은 마이크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들어선 배가 이렇게 예쁜데 이 정도 가방이 대수냐? 곧 더 좋은 것도 사줄 테니 기다려라.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민호 씨가 일만 잘 마무리하면 제가 호강시켜 드릴게요. 여자의 간드러진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손에 든 휴대전화가 부서질 듯 움켜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백화점을 나서며 주차장으로 향했고
곧이어 새하얀 수입차에 나란히 올라탔습니다. 1억 5천만 원짜리 신형 외제차의 번호판을 확인한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차는 우리 회사 이름으로 장기 계약을 맺은 법인 차량이었습니다. 남의 여자가 제 아버지 회사 돈으로 명품 가방을 메고 제 아버지 회사 차에 올라타 떠나는 광경을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당장 달려가 차 유리창을 깨부수고 그 뻔뻔한 얼굴에 침이라도 뱉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발에 뿌리가 내린 듯 그 자리에 멈춰서서 부들부들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삼켰습니다. 지금 들이받으면 명품 가방 하나 되찾는 데서 끝나지만 참고 모으면 150억과 아버지의 평생을 통째로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영상을 끊지 않고 담은 뒤 휴대전화를 가슴에 꼭 품고 돌아섰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저는 곧장 재무팀장을 제 사무실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김재무는 아버지를 친형처럼 따르며 20년 가까이 회사를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블라인드를 내린 뒤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버지와 저, 그리고 팀장님만 아셔야 합니다. 김재무가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사님? 표정이 심상치 않으신데요. 박민호 직무대행이 쓴 법인 카드 거래 내역과 회사 자금 흐름을 전부 다시 들여다봐 주세요. 단 한 푼도 빠짐없이요. 김재무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곧 무언가를 직감한 듯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사님, 혹시 직무대행이 회사 돈에 손을 댄 겁니까? 저는 그 물음에 바로 답하지 않고 책상 위에 명품관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사진 속 푸른 배의 여자와 시어머니, 그리고 회사법인 차량을 본 김재무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천하의 회장님이 다 죽어가는 마당에 이 무슨 짓입니까? 팀장님, 화부터 내시면 일을 그르칩니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빈틈없는 증거예요. 저는 김재무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신호를 드릴 때까지 평소처럼 웃으면서 그 사람 비위를 맞춰주세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걸 절대 들켜선 안 됩니다. 김재무는 주먹을 부르진 채 한참을 씩씩거리더니 이윽고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회장님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제가 이 회사 동전 한 입까지 다 지켜내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려다보며 길게 숨을 골랐습니다. 오늘 제가 김재무에게 건넨 한마디가 이 집안의 몰락을 향한 첫 번째 도미노였습니다. 저는 그 첫 조각을 소리 없이 그러나 단단하게 밀어 넘겼습니다. 주말이 되자 박민호는 내연녀와 교회로 태교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말을 회사 거래처 출장이라는 거짓말로 바꿔 제게 늘어놓았습니다. 지수야, 나 이번 주말에 지방 거래처 좀 둘러보고 올게. 며칠 걸릴 거야. 저는 남편의 셔츠 깃을 다정하게 매만지며 속내를 감춘 채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여보, 운전 조심하고 무리하지 말고 푹 쉬다 와. 박민호의 차가 떠나고 시어머니까지 친구를 만나러 외출하자 텅 빈 집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곧장 회사로 차를 몰았습니다. 토요일 오후의 회사는 인적 하나 없이 고요했고 제 구두 소리만 복도에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7년간 간직해온 마스터키로 굳게 닫힌 대표이사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책상 앞에 선 저는
책상 아래 깊숙이 박힌 비밀 금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금고의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버지와 저 단 둘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버지의 생신과 회사를 세운 날짜를 차례로 눌렀습니다. 묵직한 철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리자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다가 어느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만든 통증 없는 임플란트 코팅 기술의 특허를 통째로 넘긴다는 양도 계약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공장 부지를 팔아넘긴다는 매각 동의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계약서 맨 아랫부분에 찍힌 도장과 서명을 보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사를 팔 권한이 있는 것처럼 꾸미려고 가짜로 만든 이사회 회의록과 아버지의 인감, 그리고 등기이사인 제 친필 서명까지 교묘하게 베껴 찍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한 번도 쓴 적 없는 모양으로 위조되어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저는 입술이 부들부들 떨려 한참을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박민호가 외국 어느 섬나라에 세운 유령회사로 150억의 매각 대금을 빼돌리려는 계좌 내역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의 껍데기만 남기고 알맹이를 죄다 빼내 한 푼도 세금 한 번 거치지 않고 외국으로 빼돌리려는 그림이 손바닥처럼 환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끓어오르는 분노가 손끝을 떨게 하는 것을 가만히 가라앉혔습니다. 지금 이 서류를 한 장이라도 찍거나 가져가면 저들이 눈치채고 모든 것을 없애버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스캐너 기능을 켜고 30장이 넘는 서류를 한 장도 빠짐없이 또렷하게 찍어 나갔습니다. 촬영이 끝나자 저는 서류를 처음 그대로 가지런히 정리해 금고에 넣고 비밀번호를 돌려 다시 단단히 잠갔습니다. 대표이사실을 나서는 제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지만 가슴속에서는 차가운 불씨 하나가 단단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빠져나온 그 길로 저는 미리 알아둔 경제범죄 수사 담당 형사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조용한 찻집 구석자리에서 마주 앉은 형사는 제가 내민 위조 서류 사본을 한 장씩 넘겨보며 미간을 좁혔습니다. 이사님,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회사 도장에 회의록까지 통째로 위조했네요. 형사님, 제 남편이 다음 주에 외국 사람들과 계약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막아야 해요. 형사가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증거가 이만하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님 현장에서 한 번에 덮어야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제가 날짜와 장소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날 함께 들이쳐 주세요. 저는 형사의 두 손을 마주 잡으며 떨리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깊이 끄덕이며 제게 비밀스러운 내사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회사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은밀히 불러 모았습니다. 아버지를 친형처럼 따르며 20년간 공장을 지켜온 공장장과 핵심 임원 두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보안이 철저한 식당 방을 빌려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 앞에 증거를 펼쳐 놓았습니다. 위조된 계약서, 사본과 내연녀의 부른 배 사진, 그리고 법인 카드로 빼돌린 돈의 내역이 식탁 위에 차례로 놓였습니다. 서류를 살펴보던 공장장이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치며 눈가가 붉어진 채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회장님이 저 사위놈을 친아들처럼 아꼈는데 어떻게 등에 칼을 꽂아.
공장장님, 진정하세요. 지금 우리가 흥분하면 저들 손바닥 안에서 노는 거예요. 옆에 앉은 임원 한 사람이 안경을 고쳤으며 이새로 분을 사기듯 말했습니다. 이사님, 말씀만 하십시오. 회장님, 은혜를 갚을 때가 왔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저는 세 사람을 천천히 둘러보며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계획을 풀어놓았습니다. 이틀 뒤 외국 바이어들과 마지막 계약을 하는 날입니다. 그날 수사관들과 함께 현장을 덮을 겁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식탁에 그림을 그리듯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할지 하나하나 일러주었습니다. 제가 단상에 오르면 그때 모든 증거를 한꺼번에 터뜨립니다. 그 전까지는 모두 평소처럼 웃고 인사하셔야 합니다. 공장장이 굵은 손으로 제 손등을 감싸며 굳은 결의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님, 저희가 목숨을 걸고라도 회장님 회사를 지키겠습니다. 그놈이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게 만들어드리지요. 저는 세 사람의 손을 차례로 맞잡으며 뜨거운 것이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당 방을 나서는 우리 넷의 눈빛에는 더는 흔들리지 않는 결심이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 운전대를 잡고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이틀 뒤면 저가면을 쓴 사람의 진짜 얼굴이 만천하에 드러날 차례였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박민호가 다시 출근하던 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거실 바닥에 제 옷가지와 화장품이 싸구려 가방 3개에 아무렇게나 처박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손톱을 다듬으며 저를 흘끔 쳐다보았습니다. 왔냐? 마침 잘 왔다. 짐 다 싸놨으니 오늘 당장 친정으로 꺼져라. 저는 바닥에 흩어진 제 물건들을 내려다보며 일부러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최말순이 손톱 다듬던 줄을 탁자에 내던지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민호가 곧 큰 돈을 만질 거다. 이 좁아터진 아파트는 헐값에 팔아치우고 더 좋은 데로 옮길 거야. 너 같은 군 식구 들릴 자리는 없어. 어머니, 그래도 제가 명색이 며느린데. 며느리는 무슨. 다 죽어가는 내 애비 투석실에나 가서 똥수발이나 들어라. 여기서 얼쩡거리지 말고.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 한복판에 대못이 박히는 듯 했지만 속으로는 서늘한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집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조차 모르는 저 노인이 제 발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눈에 그렁그렁 눈물을 맺은 채 갈 곳 없는 며느리처럼 어깨를 늘어뜨리고 가방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어디로 가라고 이러세요? 흑흑. 제가 서럽게 흐느끼자 최말수는 그 모습이 고소하다는 듯 입꼬리를 올리며 다리를 까딱거렸습니다. 꼴 보기 싫으니 어서 짐이나 챙겨. 질질 짜지 말고. 저는 시어머니가 텔레비전으로 고개를 돌린 틈을 타 옷장 깊숙이 숨겨둔 봉투 하나를 가방 맨 아래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이 집이 제 단독 명의임을 증명하는 등기 서류 원본과 미리 작성해 둔 재산 보전 신청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말수는 제 짐가방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도 모른 채 어서 나가라며 손짓만 해댔습니다. 저는 가방을 끌어안고 일어서며 마지막까지 비굴한 며느리의 얼굴을 잃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다 되어 박민호가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박민호는 옷장에서 가장 비싼 정장을 꺼내 다림질을 해두라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야, 나 내일 외국 큰손들이랑 아주 중요한 계약이 있어. 이거 빳빳하게 좀 다려줘.
저는 정장을 받아들며 짐짓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여보, 무슨 계약인데 이렇게 좋은 옷을 다 꺼내. 회사 살릴 큰 건이야. 잘만 되면 우리 인생 확 펴는 거지. 박민호가 서류 가방을 정리하는 사이 가방 틈으로 새파란 보석함 하나가 얼핏 보였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담겼을 그 케이스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그 가방에서 눈을 거두고 다정하게 남편의 넥타이를 메어 주었습니다. 여보, 내일 꼭 잘 되길 바랄게. 아버지 살려줄 사람이 당신인데 내가 매일 밤 기도하는 거 알지. 제 말에 박민호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지수가 최고지. 조금만 기다려. 다 잘 될 거야. 저는 그 손길을 받아내며 속으로 차갑게 되뇌었습니다. 내일이면 저 더러운 손이 다시는 제 머리에 닿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요. 밤이 깊어 박민호가 잠자리에 들자 저는 거실로 나와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미리 약속해둔 형사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강남 호텔 연회장입니다. 답장은 곧바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준비 마치고 대기하겠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밤을 새워가며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호가 외국 유령 회사로 돈을 빼돌리려 한 자금 흐름표와 위조된 회의록, 가짜 인감 서류 원본을 빠짐없이 묶어 한 권의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어머니와 시동생 몫의 서류를 따로 분류했습니다. 빼돌린 돈과 법인 카드로 불린 최말순 명의의 재산, 그리고 제 친정 돈으로 보증금을 댄 시동생의 가게와 전셋집을 되찾기 위한 보전 신청 서류였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봉투마다 이름을 적어 가지런히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저는 마지막 한 장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오는 새벽 5시 반, 저는 옷장 깊숙이 넣어둔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기획실에서 일하던 시절 가장 날카롭고 빈틈없는 자리마다 입었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저는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흐트러짐 하나 없는 얼굴로 제 두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어젯밤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7년의 인내를 한 칼에 걷어들이려는 차갑고 단단한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한번 꾹 다물었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다짐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끝낼 것이라고요. 저는 식탁 위의 봉투들을 가방에 차곡차곡 담고 마지막으로 잠든 박민호의 방문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현관문을 열고 새벽 공기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거는 제 손은 더없이 차분했고 가슴속에서는 결전을 앞둔 북소리가 둥둥 울리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 오전 10시 정각 강남의 5성급 호텔 연회장 앞에 저는 도착했습니다. 연회장 문 앞에는 박민호가 고용한 검은 양복의 경호원 4명이 험악한 얼굴로 길을 막아섰습니다. 여기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돌아가십시오. 경호원 하나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팔을 뻗자 제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미리 약속한 대로 따라온 수사관 6명과 공장장, 그리고 임원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공장장이 굵은 어깨로 경호원을 밀치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비켜. 도둑질하는 현장을 잡으러 왔으니까. 수사관들이 신분증을 척 내밀자 경호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주춤 물러섰고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양문형 문을 두 손으로 거칠게 밀어젖혔습니다. 문이 활짝 열리자
환한 샹들리에 아래 펼쳐진 광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샴페인 잔을 든 외국인 손님들 앞에서 박민호가 만년필을 들어 150억짜리 특허 매각 서류에 막 서명을 하려는 참이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박민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하며 손에 쥐고 있던 만년필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지수, 너 여기 어떻게? 저는 그 떨리는 목소리를 무시한 채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울리며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저는 박민호를 어깨로 거칠게 밀쳐 옆으로 비키게 한 뒤 가져온 노트북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순간 정신을 차린 박민호가 제 손목을 우악스럽게 움켜쥐며 비틀었습니다. 이게 미쳤나? 당장 안 나가. 이거 나. 더러운 손 치워. 제가 손목을 비틀어 빼내려는 찰나 공장장과 임원들이 달려들어 박민호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곧이어 수사관들이 박민호를 빙 둘러싸며 퇴로를 완전히 막아섰습니다. 저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고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 화면을 띄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가짜로 만든 이사회 회의록과 위조된 도장, 그리고 2개로 쪼개진 장부의 사진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외국인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통역사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저는 또박또박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은 회사를 팔 권한이 없습니다. 모든 서류는 가짜로 꾸민 것입니다. 스크린에는 푸른 배의 내연녀와 모텔로 들어가는 박민호의 사진이 떠올랐고 이어 시어머니가 법인 카드로 명품 가방을 사주던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젯밤 박민호가 챙겨나간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결제 내역까지 화면에 큼지막하게 박혔습니다. 장내가 술렁이는 가운데 저는 휴대전화를 들어 마지막 한 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스피커에서 그날 밤 서재 문 밖에서 녹음한 2사람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저 다 죽어가는 영감탱이한테 내 멀쩡한 심장을 왜 떼어줘? 엄마 내가 미쳤어. 그럼. 심장은 무슨. 검사받는 척만 하면 되지. 자기 장인의 목숨을 비웃으며 회사를 팔아넘기고 이혼하겠다던 그 추악한 음성이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연회장을 채웠습니다. 박민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사태를 알아챈 외국인 손님 하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민호의 얼굴에 들고 있던 샴페인을 끼얹었습니다. 우리를 사기꾼으로 만들 셈이었나? 이런 계약은 없던 일로 하겠소. 다른 손님들도 분노에 찬 얼굴로 계약서를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뿌리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150억짜리 사기극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것을 박민호는 2 눈을 부릅뜬 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수사관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죄목을 하나하나 읊었습니다. 박민호 씨 회사 돈을 빼돌린 횡령과 배임, 그리고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은빛 수갑이 박민호의 2 손목에 철컥 채워지는 소리가 텅 빈 연회장에 차갑게 울렸습니다. 박민호는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더니 제 구두코를 2 손으로 부여잡았습니다. 지수야,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내가 미쳤었어. 응.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매달리는 박민호를 내려다보는 제 마음에는 한 줌의 동정도 일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둣발로 그의 손을 매몰차게 떨쳐내며 서늘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팔아넘기려던 게 뭔지 알아. 다 죽어가는 우리 아버지 목숨값이야. 지수야. 그 목숨값으로 어린 여자랑 외국 가서 살겠다고. 그런 사람한테 빌 자격이 어디 있어. 저는 더는 그의 얼굴을 보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사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박민호가 끌려나가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지수야, 잘못했다니까. 야, 윤지수. 너 이러면 안 돼. 악을 쓰는 그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동안 저는 단상 위에 꼿꼿이 서서 그 비참한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연회장 바닥에는 찢어진 계약서 조각들이 눈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조각들을 밟고 단상에서 내려와 곁으로 다가온 공장장과 임원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같은 마음을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특허를, 그 피땀의 결정을 우리 손으로 끝내 지켜냈다는 안도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떨려오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가에 차올랐지만 저는 이번에도 울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긴급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그날 오후가 다 가기 전에 시댁 식구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경찰서 로비 소파에 앉아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최말순과 내연녀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회전문을 밀고 허겁지겁 뛰어들어왔습니다. 최말순은 사방을 두리번거리다 저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저는 다리를 꼬고 팔짱을 낀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시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최말순이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오더니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수야, 우리 며느리. 네가 좀 살려다오. 민호 합의서에 도장만 찍어주면 안 되겠냐? 어제까지 식은 국을 밀어놓고 친정으로 꺼지라던 그 입에서 며느리 사랑 운운하는 말이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지수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좀 모질게 굴었지. 다 어미가 잘못한 거다. 응, 한 번만 봐줘라. 저는 최말순이 붙잡으려 뻗은 손을 가만히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어제까지 저더러 친정으로 꺼지라고 하셨잖아요. 갑자기 며느리 사랑이라뇨. 그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던 거다. 지수야, 제발. 저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무릎 꿇은 최말순 앞에 툭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그 며느리감이 타고 온 외제차, 우리 회사명의 차량입니다. 오늘자로 회수됐어요. 종이를 집어든 최말순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봉투 여러 개를 그 위에 쏟아붓듯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시동생 아파트하고 가게요. 제 친정 돈으로 보증금 된 거 다 묶였습니다. 이건 어머니 명의로 돼 있는 재산들이고요. 빼돌린 돈으로 불린 거니까 전부 보전 처분 끝났습니다. 최말순은 봉투에 적힌 글자들을 더듬더듬 읽어내려가다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제 친정 돈으로 누리던 모든 호강이 단 하루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 내 돈을 왜 묶어? 이 명품백도 차도 그게 다 누구 돈이었는데요, 어머니. 제 아버지 회사 돈, 제 친정 돈이었어요. 저는 한 발 한 발 다가서며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못을 박았습니다. 어머니가 그 가방 메고 그 차 타고 다니던 돈은 전부 다 죽어가는 우리 아버지 피땀이었다고요. 그 말에 최말순은 들고 있던 봉투를 떨어뜨리며 로비 바닥에 그대로 풀썩 쓰러졌습니다. 거품을 물며 가슴을 부여잡는 시어머니를 곁에 서 있던 내연녀가 기겁한 얼굴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오유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향해 울먹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어머니가 사주신다고 해서. 그 차도 그 가방도 다 회수될 거예요. 당신한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오유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차와 돈을 한꺼번에 빼앗긴다는 사실을 깨닫자 오유리는 바닥에 쓰러진 최말순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휙 등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저가요. 저는 이런 거 몰라요. 정말 몰랐다고요. 유리야, 유리야. 나 좀 일으켜줘라. 어디 가니? 최말순이 바닥에서 손을 뻗어 부르짖었지만 오유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전문을 밀고 나가버렸습니다. 로비 밖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사라지는 오유리의 모습을 최말순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손주를 가졌다며 그토록 끼고 돌던 여자가 돈줄이 끊기자마자 헌신짝처럼 자신을 버리고 달아난 것입니다. 악인들끼리 맺었던 그 끈끈하던 사이가 돈 한 푼에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봉투들을 내려다보며 위조로 넘어갈 뻔했던 모든 권한과 서류가 제자리로 돌아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짜 도장이 찍힐 뻔했던 특허도, 남의 손에 넘어갈 뻔했던 공장 땅도 이제는 전부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최말순을 한번 내려다본 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세요. 지수야, 가지 마라. 나 좀 살려줘. 지수야. 저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 애원을 못 들은 척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울리며 회전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문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저녁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고 저는 그제야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곧장 차를 몰아 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로 들어서자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시던 아버지가 저를 보고 힘겹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분히 전해드렸습니다. 사위가 회사를 통째로 팔아넘기려 했다는 것, 그 모든 것을 제가 막아냈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천장만 바라보시더니 굵은 눈물을 주르륵 흘리셨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멀쩡한 회사를 잃을 뻔했어. 다 내 탓이다. 아버지 탓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속인 거예요. 저는 아버지의 거친 손등을 어루만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식이랑 결정권을 끝까지 저랑 같이 쥐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다 막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제 손을 마주쥐며 회한과 안도가 뒤섞인 눈물을 멈추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지수가 이렇게 강한 아이인 줄 몰랐다. 이 못난 애비를 네가 살렸구나. 저는 아버지의 가슴에 가만히 얼굴을 묻으며 비로소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을 조용히 흘려보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노을이 붉게 물들어 병실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민호가 구치소에 갇힌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응급 이식 대기 순위 맨 윗자리에 올라있던 아버지에게 조건이 딱 맞는 장기가 배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잠옷바람으로 뛰쳐나가 병원으로 차를 몰았고 아버지는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수술실 문 위에 빨간 불이 켜지는 것을 보며 저는 차가운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만 하다 병상에 누우신 아버지가 부디 이번만은 무사히 일어나시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긴 수술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한순간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마스크를 벗은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수술은 아주 잘 됐습니다. 건강한 신장이 잘 자리 잡았고 회복도 순조로울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참고 또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저는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그동안의 서름이 한데 뒤엉켜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수술 다음 날 저는 차가운 마음을 단단히 다잡고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면회실에 투명한 유리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저는 푸른 수의를 입은 박민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박민호는 몰라보게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박민호는 유리창에 매달리듯 다가오며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지수야, 내가 잘못했어. 그동안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용서를 빌 사람이 따로 있지. 나한테 빌 게 아니라. 저는 이미 법원에 낸 이혼 서류 사본을 유리창 아래 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어서 빼돌리려 한 회사 돈 전액을 물어내라는 청구서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서류까지 차례로 밀어 넣었습니다. 박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고 글자를 더듬어 읽더니 절망에 찬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수야, 이건 너무하잖아. 내가 이 돈을 무슨 수로 갚아? 그건 당신 사정이고 평생 갚으면서 살면 돼.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서명 안 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추가로 고발할 것도 따로 소송 걸 것도 산더미야. 그럼 당신 형량만 더 늘어날 텐데. 제 서늘한 경고에 박민호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한참을 고개를 떨군 채 어깨만 들썩이던 박민호는 이윽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의 지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붉은 지장이 종이에 찍히는 것을 확인한 저는 서류를 거두어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수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저는 일어서다 말고 유리창 너머의 박민호를 똑바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 심장을 떼어주는 척하면서 비웃던 그날 밤, 나는 이미 당신을 마음에서 지웠어. 지수야, 잘 살아. 거기서. 저는 더는 뒤돌아보지 않고 면회실 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렇게 지난 7년간 제 청춘을 갉아먹던 지긋지긋한 인연이 붉은 지장 하나로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긴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면회를 마치고 구치소를 나서던 그날, 저는 정문 앞 담벼락 아래에서 낯익은 그림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최말순이 다해진 옷차림으로 담벼락에 쪼그려 앉아 찬 김밥을 우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갈 곳마저 없어진 시어머니는 며칠 새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저를 알아본 최말순이 김밥을 떨어뜨리며 무릎으로 기어 제게 다가왔습니다. 지수야, 지수야. 나 좀 살려다오. 갈 데가 없다. 찜질방에서도 쫓겨났어. 지수야,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응. 한 끼만이라도. 저는 제 바짓단을 붙잡으려는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식은 콩나물국을 밀어놓고 친정으로 꺼지라며 제 짐을 싸던지던 그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에 단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은 채 묵묵히 제 차로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가지 마라. 나를 두고 가지 마. 지수야.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꺼는 동안에도 최말순의 절규는 끊이지 않고 들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최말순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저는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오랜만에 시원한 바람이 차 안으로 밀려들어와 제 얼굴과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얼굴 가득 맞으며
가슴속에 오래 고여있던 묵은 응어리가 조금씩 씻겨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멀리 하늘 끝으로 붉은 노을이 천천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지난 시간과 작별할 때가 온 것입니다. 3달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 건물 1층 로비에는 새 대표이사의 취임을 축하하는 화환들이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이식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발그레한 혈색을 되찾은 아버지가 직원들 앞에 마련된 단상 위로 천천히 올라섰습니다. 병상에 누워 앙상한 손을 떨던 그 모습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단단해진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고 자랑스럽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회사를 저 대신 이끌어갈 새 대표는 바로 제 딸 윤지수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로비를 가득 메우는 가운데 저는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직원들의 환한 얼굴을 하나하나 마주보며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식은 국 앞에서 고개 숙이던 며느리도 거짓 헌신에 속아 매일 밤 기도하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제 두 손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끝까지 지켜낸 온전한 윤지수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취임의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맨손으로 이 회사를 세우시며 가장 먼저 생각하신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통증 없는 치료로 한 사람이라도 더 편안하게 해주자는 그 마음을 저는 끝까지 지켜가겠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공장장과 임원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함께 현장을 지켜준 그 사람들의 눈가가 어느새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뒤 저는 새 명패가 놓인 대표이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통유리창 너머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제 책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때 휴대전화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박민호가 거액의 빚과 위자료에 평생 시달리는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진 다른 소식에는 최말순이 전 재산을 잃고 파산한 시동생과 함께 비가 새는 단칸방에서 지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모자가 매일 밤 서로를 탓하며 지옥 같은 싸움을 벌인다는 말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잠시 들여다보다 손가락을 가만히 움직여 조용히 지워버렸습니다. 제 과거를 갉아먹던 그 악연의 흔적을 더는 마음에 담아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글자가 사라지는 것을 끝으로 저는 그들을 제 인생에서 영원히 지웠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결제 서류를 펼치고 만년필을 들어 힘차게 제 이름을 그어 내려갔습니다. 기획실에서 일하던 시절부터 가슴속에 품어온 새 사업 계획서가 그 아래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인터폰을 눌러 간부들을 회의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잠시 후 회의실에 모인 간부들 앞에서 저는 또렷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우리 회사의 기술을 더 많은 사람에게 닿게 할 새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함께 해주세요. 간부들이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향해 든든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다시 대표이사실로 돌아온 저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멀리 도심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문득 몇 달 전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의 앙상한 손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키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저는 차가운 유리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유리창 너머로는 눈부신 햇살과 활기찬 거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같은 유리창이었지만 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창에 비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쓰디쓴 상처와 배신을 딛고 일어나 가족의 존엄과 제 진짜 인생을 되찾은 지금 거울처럼 비친 제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에서 들어오는 따뜻한 바람을 깊이 들이마시며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세명패 위로 쏟아지는 햇살이 제가 걸어갈 앞날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인생 톡톡 시청자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등을 찔리는 날도 찾아옵니다. 윤지수처럼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는 날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묵묵히 참아내며 제 할 일을 다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정의가 손을 들어주는 날이 옵니다. 당장 눈물을 삼키며 견디는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윤지수의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진심과 인내는 언젠가 가장 환한 빛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